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롯TV. 오늘은 암행어사와 주모의 채무 등 두 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어느 가을 저녁, 초짜 암행어사와 그의 머슴 덕칠이는 북쪽으로 향하는 외진 산길을 걷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 산을 감싸는 어둠이 짙어지고 길가의 까마귀들이 기괴하게 울며 날아가자 덕칠이는 몸을 오싹하게 움츠렸다. 어휴, 나으리, 저 까마귀들이 요란한 걸 보니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덕칠이가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암행어사는 아직 경험이 적은 초짜였지만 덕칠이에게 걱정을 안겨주지 않으려 차분하게 말했다. 까마귀들도 집으로 돌아가는 중일 게다. 너무 겁먹지 말고 발걸음을 서두르자.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묵을 곳을 찾아야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작은 마을 신안에 도착했다. 그들은 마을 입구에서 나무를 패고 있던 나이 지긋한 사내에게 다가가 물었다. 여보시오, 혹시 이 근처에 묵을 곳이 있습니까? 암행어사가 물었다. 사내는 두 사람을 희끗 보더니 무심한 손짓으로 마을 끝자락을 가리켰다. 여기서 보이지 않은 곳에 주막이 하나 있어. 허름하지만 대접은 잘해줄 거요. 덕칠이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으리, 얼른 그리로 가시지요. 오래된 곳이라도 상관없으니 쉴 수만 있다면 충분합니다요. 두 사람은 사내의 말을 따라 마을 끝자락에 있는 주막으로 향했다. 문을 열어준 주인은 부스스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하며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은 냉기가 감돌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덕칠이는 코를 찡그리며 암행어사를 바라보았다. 나으리, 아무래도 이곳은 좀... 암행어사는 덕칠이의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이 낫겠군. 나가자. 그들은 주막을 나와 다시 길을 걷던 중 마을 어귀에서 젊은 청년을 마주쳤다. 청년은 그들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혹시 머물 곳을 찾으십니까? 그러면 저 아래 산기슭에 있는 황별감댁을 찾아가 보시지요. 지나가는 길손도 잘 대접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암행어사는 청년의 조언에 감사 인사를 건네고 덕칠이와 함께 황별감댁으로 향했다. 산 기슭에 자리 잡은 기와집에 다다르자 암행어사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가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백발의 노인이 나와 암행어사와 덕칠이를 반갑게 맞았다. 노인은 두 사람을 눈여겨보더니 특히 덕칠이의 허름한 차림새를 희끗 보고는 다소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어서 오시오. 멀리서 오신 것 같소만 하룻밤 재워드리고는 싶으나 며칠 전 손주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서 산모가 있소. 그래도 저녁만큼은 대접할 수 있으니 바깥 사랑으로 들어오시오. 암행어사는 문 옆에 달린 붉은 고추와 인주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사양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모가 계시다니 괜히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저녁도 사양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덕칠이가 초조하게
팔을 휘저으며 작게 속삭였다. 아이, 나으리 저녁을 주신다는데 왜 굳이 사양하십니까? 배꼽 시계가 이미 저녁 때인 걸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암행어사는 덕칠이의 배꼽을 가리키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본 노인이 암행어사의 소매를 붙들며 다정하게 말했다. 아이고 참, 먼 길 오신 손님이 집에 왔는데 저녁 한 끼 못 대접하고 보내면 예의가 아니지요. 잠자리는 어렵지만 따뜻한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십시오. 암행어사는 덕칠이의 간청하는 눈빛에 슬쩍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황별감의 호의를 받아들여 저녁을 대접받기로 했다. 사랑채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황별감이 정성스레 차려온 저녁상이 눈앞에 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쌀밥에 갓 무쳐낸 나물과 잘 익은 장아찌가 반찬으로 나와 있었다. 덕칠이는 눈이 반짝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어휴, 나으리, 이 밥상 좀 보십시오.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요. 덕칠이는 들뜬 얼굴로 젓가락을 들며 중얼거렸다. 아이고야,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암행어사는 덕칠이의 호들갑에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여 황별감에게 인사했다.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대접을 받습니다. 황별감은 환한 얼굴로 웃으며 두 사람을 권했다. 젊은 양반들 많이 드시오.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았을 텐데 배불리 먹고 가시오. 한참을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며 덕칠이와 웃고 떠드는 동안 황별감은 스며시 궁금해져 물었다. 젊은 양반은 어디로 가시는 길에 이렇게 늦으셨소? 암행어사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아, 예. 지리산을 돌아보고 이제는 태백산 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암행어사는 밥을 먹으며 황별감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황별감이 지리산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허허, 지리산이라니. 젊었을 땐 나도 한 번쯤은 가보았지. 다음 날 아침, 덕칠이는 암행어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서성이며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한참 서성이고 있는데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아이가 마당으로 아장아장 걸어 나왔다. 덕칠이는 아이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꼬맹이, 이 녀석 이집부터 나와서 뭘 하는 게야? 덕칠이는 혼잣말을 하며 아이가 가지고 놀던 반짝이는 구슬을 보았다. 아이는 덕칠이의 관심에 기쁜 듯 구슬을 흔들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덕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아이고야, 갑자기 아이가 그만 구슬을 놓치고 말았다. 구슬은 마당을 굴러 시궁창 쪽으로 가버렸다. 아이는 금세 울상을 지으며 덕칠이를 바라보았다. 이런 아가야. 기다려봐. 내가 금방 주워줄 테니. 덕칠이가 허리를 굽혀 구슬을 주워주려던 그 순간 어디선가 청둥오리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구슬을 덥석 삼켜버렸다. 참말로 덕칠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오리를 바라보았다. 참, 이거 뭐야? 오리가 하필이면 이걸 먹다니. 이를 어쩐다? 아이도 울상을 짓고 덕칠이도 당황한 그 순간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보곤 덕칠이를 째려보며 물었다. 이보시오. 우리 아이가 가지고 놀던 구슬이 어디 갔는지 아시오? 엄마야, 이걸 어쩐다. 어쩔 줄 몰라 하며 덕칠이는 어설프게 머리만 극적이고 있었다. 그게 구슬이요? 그게 말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갖고 놀다가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제가 주우려는 그 순간에 천둥오리 요놈이 와가지고 덥석. 아버지는 덕칠이의 말을 듣자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다. 이런 뭐라? 지금 당신 장난하는 거요? 뭐 오리가 구슬을 삼켰다고? 이런 거짓말쟁이. 당장 꺼내놓지 못해. 진짜 그랬다니까요. 오리가 삼켰어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갑자기 오리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오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 못된 오리, 당장 꺼내놓지 못해. 덕칠이는 당황한 나머지 말까지 더듬으며 손을 내저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그때 암행어사가 뒤늦게 마당으로 나와 이 상황을 보고 덕칠이에게 다가와 물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덕칠이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말했다. 나으리 구슬을 청둥오리가 삼켜버렸습니다요. 암행어사는 상황을 파악하자 곧장 아이의 아버지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청둥오리가 구슬을 삼켰다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무슨 소리. 당장 구슬을 내놓지 않으면 두고 보지 않겠소. 하지만 암행어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정말 조금만 참아 보시지요. 아침이 지나면 분명 구슬을 뱉어낼 터이니. 그러자 덕칠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암행어사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다. 나으리, 청둥오리를 그냥 잡아버리는 게 어떨까요? 암행어사는 덕칠이의 뜬금없는 제안에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다. 허허, 덕칠아. 이놈이 청둥오리도 생명이 있는데 이런 일로 어떻게 잡겠느냐. 기다리면 다시 구슬을 뱉어낼 터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암행어사의 말에 쉽사리 믿지 못하는 듯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런 귀한 구슬을 그저 기다리라고? 내 당신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어. 기다리는 척하다 내 빼려는 속셈이 아니오.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소. 암행어사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아버지를 설득했다. 조금만 참아 보십시오. 덕칠이는 정직한 아이요. 그건 내가 보장하리다. 그리고 구슬은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오리의 배설물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오리를 해치지 말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지만 암행어사의 단호한 말투에 마지못해 물러섰다. 시간이 흘러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던 그들 앞에서 청둥오리가 결국 구슬을 배설했다. 덕칠이는 기쁨에 눈이 반짝이며 재빠르게 달려가 구슬을 주어 아이에게 건네주었다. 보십시오. 기다리니 이렇게 구슬이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덕칠이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말했다. 암행어사도 구슬을 확인하며 차분히 말했다. 보시다시피 덕칠이가 훔친 것이 아니라
청둥오리가 삼켰던 것이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얼굴이 벌개져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오해를 했군요. 덕칠이는 피식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나으리 말씀대로 기다리면 다 나오는 법이었지요? 헤헤, 그럼요. 암행어사는 덕칠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덕칠아, 오늘은 참 배운 게 많구나. 인내도 공덕이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이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황별감은 암행어사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구슬 때문에 일어난 소란에도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암행어사는 빙그레 웃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하하, 그저 어쩌다 벌어진 작은 일일 뿐이지요. 덕칠아, 오늘도 갈 길이 머니 서둘러 짐을 챙기자꾸나. 덕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고 짐을 단단히 챙겨 암행어사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암행어사와 덕칠이는 산을 넘고 고단한 몸을 이끌어 한 주막에 들렀다. 주모의 푸짐한 저녁 대접에 마음이 풀어진 암행어사는 술잔을 기울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주모는 혼자 살고 있지만 자식들이 무려 7이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이고, 7이요? 덕칠이가 입을 떡 벌리고 놀라워하자 주모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유, 아들, 딸이 그렇게 많았지만 지금은 다들 떠나버려 소식조차 모르지요. 암행어사는 덕칠이와 함께 눈빛을 주고받았다. 주모의 자식들이 떠난 이유가 단순하지 않을 것 같다는 묘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디로 떠났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암행어사가 물었다. 주모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렇게 떠나고 그중 한 아들은 산중의 절로 들어가 중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은 그만 치애비를 찾겠다며 떠나고 그 다음 딸은 어느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을 쳐버렸지요. 말을 하던 주모는 잠시 멈추더니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 아이고, 어쩌면은 그 아이들이 다들 어미인 나를 지키려다 저마다 흩어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이 말에 암행어사는 순간 무언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다. 주모는 자식들이 떠난 이유를 아는 듯 모르는 듯 말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얽힌 복잡한 사연이 느껴졌던 것이다. 초짜 암행어사답게 단순한 호기심도 컸지만 어쩐지 그녀의 사연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암행어사는 덕칠이와 함께 주모의 아들이 있다는 구월산으로 향했다. 구월산의 깊은 산중에 위치한 절에 이르자 그는 승려들에게 주모의 아들에 대해 물어보았다. 한 승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하, 그 청년 말씀이시군요. 어머니가 늘 그리운 듯 했습니다. 헌데 몇 해 전 갑자기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다녀오겠다며 서두르는 기색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암행어사는 떠나기 전 그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다. 덕칠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나으리, 왜 그러십니까요? 단순히 중이 되어 떠난 게 아닌 듯 보이십니까?
암행어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덕칠아. 단순히 중이 데려 떠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목적이 있었던 듯하다. 어쩌면 그의 행방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후 암행어사는 주막으로 돌아가 주모에게 9월산의 절에서의 이야기를 전하며 자식의 행적에 대해 더욱 깊이 물었다. 주모는 차분히 이야기를 꺼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손님도 놀라실 테지만 그 아들은 어쩌면 나와 우리 집안을 노리는 세력에게서 나를 보호하려 한 것 같소. 우리 남편이 남긴 소문 때문에 아이들이 흩어지게 되었는지도 모르지요. 주모의 이야기는 이랬다. 남편은 생전에 권력과 재산 문제로 여러 갈등에 휘말렸던 인물이었다. 남편은 갑자기 사라졌고 그가 남긴 이권 다툼의 여파는 주모와 자식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남편이 남긴 채무와 원한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에 남편의 적들은 이를 비밀로 주모와 그녀의 자식들에게까지 위협의 손길을 뻗쳤던 것이다. 주모는 그때부터 밥 장사를 하며 자신의 존재를 숨겼고 자식들은 어머니를 지키고자 각자 흩어지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적의 눈을 분산시키고 각자가 어머니를 위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려 한 것이었다. 일부 자식들은 산중의 절이나 외딴 마을로 몸을 숨겼고 또 다른 자식들은 먼 고을로 떠났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위해 잠적하며 어머니에게 해가 미치지 않도록 배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소식마저 끊기게 되었고 하나 둘 행방이 묘연해졌다. 암행어사는 사건의 시체에 다가가기 위해 하나씩 시마리를 찾아갔다. 9월산에서 주모의 큰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는 그 아들이 남긴 말이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승려들은 아들이 절을 떠나기 전 어머니가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기 전엔 오지 않겠다는 다짐을 남겼다고 전했다. 암행어사는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이 어머니의 안전을 확인하기 전까진 숨어서 적의 눈을 피해 지내려 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후 암행어사는 각 마을을 돌며 다른 자식들의 행방도 수소문했다. 그렇게 그는 근처 산중에 또 다른 자식이 숨어 지내며 주모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자 덕칠이가 암행어사에게 물었다. 나으리, 저는 당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요. 아니, 어머니를 옆에서 모셔야지. 왜 다들 떠나면서 어머니의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요? 그러자 암행어사가 대답했다. 주모의 적들은 그녀를 협박하기 위해 자식들에게도 손을 뻗쳤던 것이야. 자식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식들을 통해 어머니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 했던 것이지. 이를 감지한 자식들은 자신들이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적들에게 쉽게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생각했어. 그러니 자식들은 이 위협을 분산시키기 위해 각자 흩어져 행동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지. 적들이 개별적으로 자식들을 찾는 것이 힘들어지면 어머니 또한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란다. 그렇게
점점 진실에 다가서며 암행어사는 각 자식들이 흩어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세력들을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암행어사는 주모의 가족을 위협하는 원한 관계와 이권 다툼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된 인물들을 조사하던 중 그는 이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이미 사망했다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암행어사는 그 중심 인물의 사망으로 인해 나머지 세력이 크게 분열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주모의 남편과 그 인물들의 갈등은 이미 사실상 해결된 것과 다름없음을 알아차린다. 또한 주모의 남편이 남긴 채무는 그 원한 관계 중심 인물의 사망과 함께 빚 관계가 무효가 되면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암행어사는 주모의 안전을 위해 지역 관리와 마을 사람들, 주모의 남편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증언을 수집하여 현재 주모와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위협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이를 통해 주모와 자식들이 관련된 위협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확실히 하였다. 그렇게 해서 암행어사는 주모의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안전하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암행어사의 중재로 주모와 자식들이 하나 둘 다시 만나는 날, 주모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암행어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아이고, 이렇게 다시 내 자식들을 보게 될 줄이야. 참으로 고맙습니다. 암행어사는 주모에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자식들의 마음이 이토록 깊은데 제가 그저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어 제 마음도 훈훈합니다. 이렇게 초짜 암행어사는 따뜻한 마음으로 한 가족을 다시 모으는 데 성공했고 그의 임무는 사람들의 고마움의 미소와 함께 더욱 뜻깊어졌다. 중렬은 끝없이 이어지는 서천으로의 길을 걷고 있었다. 얼마 동안이나 이 길을 걸었는지 발이 닳고 몸은 피곤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타올랐다. 어느 날 그는 깊고도 높이 솟은 산을 마주하게 되었다. 숲은 울창하고 산새들이 울며 마치 그곳에 신비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듯 하였다. 잠시 멈춰 산을 바라보던 충렬은 문득 깨달았다. 내가 어째서 절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필시 절이 있을 터. 그곳에서 학문을 익히고 진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자 그는 서둘러 산길을 올랐다. 풀과 나무가 무성한 길을 헤쳐나가며 그의 마음은 점점 설레임으로 가득 차올랐다. 한참을 오르고 또 오른 끝에 드디어 하나의 절이 그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높은 지붕과 고요한 분위기가 어우러진 그곳은 바로 서해 광덕산의 백룡사였다. 절 앞에 이르자 한 스님이 황급히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스님은 다급한 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며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충렬은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스님은 가까이 다가와 충렬을 보며 예를 갖추며 고개를 숙였다.
유상궁을 동굽 앞까지 나가 맞이하지 못한 소승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이 말했다. 충렬은 어리둥절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인사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 뒤엔 아무도 없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충렬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 말했다.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팔자가 기구하여 부모님을 일찍 열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연히 이곳에 왔을 뿐인데 대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성이 유씨라는 것까지 어떻게 아십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어제 남악의 형산 화성관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오시경에 남경 동성문에 살던 유심의 자제 충렬이 이곳에 올 것이니 쫓지 말고 극진히 대접하라 하셨기에 이렇게 소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충렬은 뜻밖의 이야기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엇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운명처럼 느껴졌다. 스님의 인도에 따라 그는 절 안으로 들어갔다. 노 스님의 환대는 정성스러웠고 여러 승려들이 합장을 하며 충렬을 맞이했다. 스님은 자신의 방으로 그를 안내하며 정갈한 저녁상을 차려주었다. 그날 밤 충렬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머릿속에 맺혀있던 근심과 불안은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분이 들었다. 이튿날부터 그는 노 스님에게 병서와 불교의 진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속세의 번뇌를 잊고 학문과 수행에 몰두하며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노 스님은 신법과 비술까지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고 충렬은 그 가르침을 온 마음으로 흡수해 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총명함은 날로 빛을 발하며 마치 손오공처럼 빠르게 성장해 갔다. 산속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충렬은 수행과 지혜를 쌓아가며 한층 더 깊고 강한 사람으로 변화했다. 조정에서 유신과 강희주가 먼 곳으로 내쳐진 이후 정한당과 최익위가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조정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천자마저 가볍게 여기며 조정 안팎에서 오만한 태도로 백성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권력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야망을 품으며 마침내 천자의 자리를 차지할 계획까지 세우기에 이르렀다. 정한담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였다. 천상의 익성에서 내려온 그에게는 병법과 무예뿐 아니라 사람의 눈을 넘어서는 특별한 술법까지 갖추고 있었다. 둔갑술을 자유롭게 다루어 몸을 변화시키고 하늘을 오르내릴 수 있을 만큼 그 기술은 비범했다. 정한당과 최익위가 야심을 품으면서 조정에는 불길한 기운이 점차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사람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명나라는 멸망하고 정한담이 천자가 될 것이다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다. 영종 황제가 즉위한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은 어느 봄날, 남흉노와 북적이 손을 잡고 남쪽에서 대규모로 진격해오기 시작했다. 서천 36도 군장, 남만의 가달, 토본의 오국까지 연합하여 수만 명의 군사와 장병들이 주야로 행군하여 남관에 집결했다. 그들은 황제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난관에서 진을 치고 있었으며 이는 정한담이 불러들인 세력이었다. 이때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집을 버리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전쟁의 공포가 나라를 뒤덮으며 백성들의 일상은 흔들렸다. 조정에서도 전쟁이 이미 기울어졌다는 무거운 분위기가 돌았다. 그때 중군에 있던 태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을 몰아 앞으로 나섰다. 전장에 울려 퍼진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이 무도한 자들아, 천명을 거스르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느냐? 이중 정한당과 최이기를 물리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후한상을 내릴 것이다. 태자는 울분을 터뜨리며 적장, 적극한에게 나아가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선봉장 이행이 태자의 앞을 가로막고 경의를 표했다. 태자 전하께옵서는 분을 삼가 주시옵소서. 이 도적들은 소신이 처리하겠습니다. 이행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재빨리 적진으로 달려가 적극한을 상대했다. 순식간에 그의 용맹을 드러내며 적장을 물리친 후 이행은 고요하게 본진으로 돌아왔다. 이 모습을 본 정한담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말에 올라타고 검을 높이 들어 이행에게 나아가려 했으나 그 순간 공명심이 강한 전임 선봉장 정문걸이 그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대장님, 잠시 마음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이행 정도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정문걸은 주저없이 전장으로 나아갔다. 그의 무예는 뛰어나고 용기는 당당했다. 이행과 잠시 맞선 후 그는 우세를 점하여 승리하였고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며 진영으로 돌아갔다. 전장 한가운데에서 그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명나라 황제는 들어라.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어서 항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의 외침과 함께 명나라 군사들은 사기가 무너져 더 이상 대응할 힘을 잃었다.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공기가 전장을 감싸며 점점 더 승패가 기울어가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다. 순식간에 전장의 선봉이 무너졌다. 정문걸은 그 기세를 몰아 중군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맹렬한 공격 앞에 태자마저 투지를 잃고 말머리를 돌려 황제를 모시고 후궁과 함께 황급히 금산성으로 물러났다. 전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정문걸은 껄껄 웃음을 터뜨리며 무너진 진영과 흩어진 군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전리품을 수습한 뒤 말머리를 돌렸다. 그 사이 정한담은 황제의 뒤를 놓치지 않으려 재빠르게 뒤를 쫓았다. 황제는 물러서는 군사들 사이에서 깊은 자책의 말을 내뱉었다. 짐이 어리석어 400년 왕업을 정한담에게 순식간에 빼앗겼구나. 면목이 없다. 황천에 돌아가서 어찌 선황제를 뵙겠으며 그렇다고 인간 세상에서 저들에게 어찌 무릎을 꿇겠는가.
그때 수문장이 다급히 달려와 하남 절도사가 군병을 이끌고 금산성에 도착했다고 보고했다. 황제는 급히 절도사를 불러 지하한 뒤 그를 선봉으로 삼아 군사 10만 명에게 금산성을 지키도록 명했다. 절도사는 지체 없이 성을 방어할 진을 굳건히 쳤다. 한편 정한담은 황제의 뒤를 추격하며 곧바로 도성으로 들어가 용상에 올라앉았다. 반역자의 기세에 눌려 만조 백관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떨며 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용상을 차지했어도 아직 옥새가 없었기에 정한담은 상군을 재촉하여 금산성을 함락하고 옥새를 손에 넣으려 했다. 침략군의 맹렬한 공격에 성의 방어는 치열하게 맞섰으나 정문걸이 다시 폐마 단창으로 나서며 성문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뛰어난 무예와 담력으로 전장을 휘어잡아 마치 신장과도 같아 누구도 그를 상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의 기세에 눌린 군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움츠러들었고 성문은 금세라도 무너질 듯 흔들렸다. 정문걸은 성문 앞에 도착해 힘껏 성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겁 많은 황제는 문을 열고 나와 옥새를 내놓아라. 성 안의 군사들은 정문걸의 압도적인 기세에 새파랗게 질려 꼼짝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황제는 가까운 신하들과 함께 북문을 통해 황급히 빠져나가며 바위 틈에 몸을 숨겼다. 그와 함께 태자와 황후, 태후는 서둘러 대피했지만 그만 성문을 부수고 들어온 정문걸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렇게 정문걸은 태자를 사로잡고도 만족하지 않고 황제의 행방을 찾기 위해 성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정한담은 황후를 결박한 채 무릎을 꿇리며 매서운 눈빛으로 윽박질렀다. 황제는 어디 있는가? 그의 행방을 밝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황후는 결연한 표정으로 맞서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 몸은 여인이니 성 안에서 갑작스러운 편을 당했을 뿐 황제께서 어디에 계신지는 알 길이 없다. 황후의 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암담하고 위태로웠다. 정한담은 냉정하게 명령했다. 저 강교한 여인을 가두어라. 그동안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궁교도 될 것이다. 정한담은 그렇게 황후를 가두고 굶겨주기 작정을 하였다. 그는 스스로 도성에 올라가 용상에 앉아 군사를 호령하며 황제 행세를 시작했다. 정한담은 전 황제를 사로잡는 자에게 천금을 하사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자 군사들은 하나같이 결의에 차서 흩어진 황제를 찾아 나섰다. 한편 바위 뒤에 몸을 숨긴 황제는 조정만의 호의를 받으며 은신에 있었으나 황후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절망에 빠졌다. 황제는 그만 바위에서 뛰어내리려 했지만 조정만이 재빨리 붙잡아 그를 설득했고 황제를 등에 업고 명성원으로 피신했다. 황제는 길을 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토록 나라가 혼란에 빠지다니 정한담은커녕 그의 장수인 정문걸조차 당할 수 있는 이가 없으니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조정만은 침착하게 답했다. 폐하,
산동 육국에 도움을 청하여 병력을 모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옥새를 가지고 신과 함께 요동수의 몸을 던져 이 나라를 지킬 각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길입니다. 황제는 굳은 결심을 하고 즉시 조서를 써 산동 육국으로 구원병을 요청했다. 며칠 후 육국의 병력 60만과 장수 6,000명이 도착했다. 황제는 직접 군사들을 위로하며 전황에 대해 설명했고 관군의 사기를 북돋우며 황성을 되찾기 위한 진군을 시작했다. 마침내 금산성 아래에 이르러 진을 치고 적과 맞서게 되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적의 진영에서는 다시금 용맹스러운 종문걸이 홀로 말을 타고 나왔다. 빛나는 갑옷에 붉은 기운이 어우러 쓴 그의 모습은 기세가 넘쳤고 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를 보며 정한담은 경솔히 나서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장군, 어찌 홀로 나서려 하시오? 정한담은 낮은 목소리로 주의를 주었으나 정문걸은 오히려 껄껄 웃으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폐하, 제 재주를 어찌 그리 하찮게 여기십니까? 이미 40만 명의 적을 내 칼 한 자루로 제압했으니 설령 남경에서 육국에 군병이 100만 명이라도 제 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경이나 하시지요. 정문걸은 자신감에 찬 웃음을 터뜨리며 창검을 양손에 나누어 쥐고 말 위에 높이 앉아 진격했다. 그의 기세에 압도된 병사들은 숨죽이며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정한담은 높은 장대에 올라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렇게 정문걸은 말발굽 소리를 울리며 점점 명나라 진영에 가까워졌다. 성문에 이르자 그는 거침없는 목소리로 외쳤다. 명나라 황제는 듣거라. 옥새를 가지고 나와 항복하라. 항복하면 목숨만은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어서 결단하여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 정문걸의 단호한 외침은 전장을 울리며 명나라 군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의 강한 기세에 성 안의 군사들은 주춤하며 두려움 속에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전장의 한가운데에서 정문걸은 무인지경을 달리듯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적들은 쓰러져 나가고 군사들의 절규는 바람을 타고 산과 들에 메아리 쳤다. 정문걸의 검과 창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휘몰아친 폭풍이 지나간 듯 황량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성 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정한담은 격동된 표정으로 그의 용맹을 쉴 새 없이 찬탄하며 전장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각 백룡사에서는 충렬이 자신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백룡사에서 오랜 세월 동안 수확하며 살아있는 부처로 불리는 노승으로부터 병서와 무예, 신통한 돌을 익힌 충렬은 어느덧 더 배울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마치 모든 지혜를 익힌 손오공이 스승을 떠날 때가 되었듯이 그 역시 이제 떠나야 할 때임을 느꼈던 것이다. 입동의 찬바람이 불어오는 날, 충렬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을 떠올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충렬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고 부당한 죄를 뒤집어쓰고 귀양 가신 아버지의 억울함이 그의 가슴에 아프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장인 강희주도 아내와 장모의 소식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가족들을 만날 소망으로 가슴이 점점 더 깊어졌다. 그때 노승이 충녀를 불렀다. 상공, 밖에 나가 하늘을 한번 보시지요. 노승의 부름에 충녀는 깜짝 놀라며 산사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고요한 하늘을 바라본 그는 잠이성이 떨어져 명성원에 갇혀있고 남경 하늘에 살기가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슬픔에 잠겼다. 하늘의 별들은 불길한 기운을 품고 있었고 충렬의 마음에도 한숨이 가득했다. 아, 남경에 병난이 있으나 저는 이렇게 산중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쳤건만 멀리 떨어진 제가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충렬은 한숨을 쉬며 답답한 심정으로 말했다. 노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문을 열었다. 그곳에서 신비로운 옥함 하나를 꺼내어 충렬에게 내밀었다. 옥함은 아름다운 빛을 머금고 있었고 충렬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 옥함으로 향했다. 이 옥함에는 용궁의 신비한 병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옥함을 감싸고 있는 수건을 한번 보십시오. 노승이 말했다. 충렬은 수건을 받아들고 글귀를 살폈다. 그곳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남경 동성부 안에 살던 유충렬의 어미가 아들에게 붙인다. 충렬은 깜짝 놀라며 글귀를 3번이나 읽어보았다. 어머니의 필체와 그의 이름이 틀림없이 새겨져 있었다. 옥함의 표면에는 또 다른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남경 도원수 유충렬은 열어보라. 충렬은 그제야 이 옥함이 자신과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도원수라는 호칭과 어머니 장부인이라는 표현에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아직 도원수가 아닌 자신에게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이 옥함이 도대체 무슨 연유로 여기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노승은 충렬의 당혹감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다. 몇 해 전 노승이 번양 회수 근처를 지나가다가 강가에 오색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 보니 그곳에 이 옥함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노승은 이 옥함에 충렬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소중히 간직해왔다고 말했다. 상공, 이 옥함은 상공이 마땅히 사용할 병기일 것입니다. 노승이 말했다. 이 옥함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노승의 설명에 따르면 이 옥함은 강가에 잠수질을 하던 도정 마철이 물속에서 발견한 커다란 거북이 등에 붙어있던 것을 탈취해 온 것이었다. 마철은 장부인을 협박하며 이 옥함을 빼앗으려 했으나 결국 장부인의 손에 넘어가 충렬에게 전달된 것이다. 신비한 사연을 담고 자신에게 온 옥함을 바라보며 충렬은 가족과 운명이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느꼈다. 충렬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옥함의 뚜껑을 열었다. 그 속에는 묵직한 갑옷 한 벌,
짧고 묘한 칼 한 자루, 그리고 낡은 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갑옷은 정교하고 빛나는 자태를 뽐내며 그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특별해 보였다. 노승의 설명대로라면 이 갑옷은 천하의 명품 중 명품이요 용궁의 신비한 조화가 깃든 갑옷이라 했다. 충렬이 갑옷을 들여다보니 옷깃 아래에 용인갑이라는 금빛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칼 또한 보통 칼과는 달랐다. 짤막하고 날렵한 외관을 지녔으나 어딘지 모르게 비범한 기운이 감돌았다. 충렬은 책을 펼쳐보았다. 책 속에는 칼을 다루는 법이 적혀 있었다. 갑옷을 입고 신화경을 외운 뒤 하늘의 대장성을 3번 바라보면 칼이 저절로 펼쳐져 그 힘이 무궁해질 것이었다. 충렬은 곧장 호기심에 이끌려 실험해 보았다. 대장성을 바라보며 신화경을 읊자 짧던 칼은 순식간에 10척에 달하는 장검으로 변하여 번쩍이는 빛을 내뿜었다. 칼 한가운데는 대장성 3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칼집에는 장성검이라는 금빛 글자가 빛나고 있었다. 검날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디찬 기운이 충렬의 손끝까지 전해졌다. 충렬은 신비로운 용인갑과 장성검으로 무장하고 나서도 먼 길을 빠르게 달려갈 말을 구할 생각에 다시 한숨이 나왔다. 용궁에 찾아가 불로장생을 구할 수는 없었으나 남경까지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좋은 말이 필요했다. 충렬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노승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대사님, 천행으로 갑주와 창검을 얻었으나 용마가 없으니 만리나 떨어진 남경으로 어떻게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아직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옥황상제께서 대명을 구하기 위해 그대에게 보내시는데 사해의 용왕들이 이를 모른 척 할 리 없지요. 수년 전 제가 서역에서 돌아오는 길에 백용암이란 곳을 지나다가 어미 잃은 망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말이 하도 날랜 듯 보여 송임촌의 동장자에게 맡겨두었는데 그 말을 찾으러 가보십시오. 용궁이 내린 신마이니 그 말을 타고 황성을 향해 나아가 황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노승은 충렬에게 서둘러 송임촌으로 가라며 채근했다. 충렬은 서둘러 길을 떠나 송임촌의 동장자를 만나러 갔다. 그에게 노승의 이야기를 전하고 신마를 보기를 청했다. 충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멀리서 기운찬 말 한 필이 달려나왔다. 말은 강력한 기운을 뿜으며 발굽으로 땅을 파고 강하게 울부짖었다. 이내 충렬을 향해 다가오더니 그의 옷을 물어보곤 얼굴에 코를 비비며 기쁨을 참지 못하는 듯한 동작을 보였다. 동장자는 멀리서 이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충렬은 말의 귀 밑에 작은 점이 찍힌 것을 발견했다. 그 점 아래에는 사송 청사마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 말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충렬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동장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백룡산 노승께서 이 말을 저에게 맡기며 잘 길러 주인에게 전해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키우고는 있었지만 이 말은 자라면서 기들이기가 쉽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더군요. 그래서 토굴 속에 가두어 두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보러 오는 이가 많았지만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었지요. 허허, 그런데 노승께서 말씀하신 주인은 바로 당신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이 스스로 뛰쳐나와 당신을 찾아오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하늘이 정한 인연을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고 가십시오. 충렬은 동장자의 말에 고마움을 느끼며 청사마의 갈기를 쓰다듬었다. 청사마는 충렬의 손길에 순종하며 기쁨에 넘치는 눈빛으로 충렬을 바라보았다. 충렬은 청사마에 올라타고 백룡산을 내려와 다시 노승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달려갔다. 광덕산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넓고도 깊었고 그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 확고히 깨달은 충렬은 이제 자신이 정의의 투사로서 남경을 지켜야 함을 굳게 다짐했다. 그의 마음속엔 아내와 어머니,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했지만 공동체의 선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다. 하늘은 나를 낳으시고 용왕은 너를 내셨으니 이는 곧 남경을 돕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외적의 위협 속에 천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한다. 이 몸은 대장부의 마음으로 남경으로 날아가야 한다. 나의 믿음직한 청삼하여 우리 전력을 다해 늦기 전에 남경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라. 충렬은 청사마의 목을 다정히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청사마는 마치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 듯 묘한 울음소리를 내더니 땅을 박차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 사이를 가르며 청사마는 마치 날개를 단 용처럼 질주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남경이 가까워졌을 때 청사마와 충렬은 남경 하늘을 가득 채운 살기를 감지했다. 충렬의 예민한 감각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전장의 소리와 비명마저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불사신 정문걸이 명나라 진영을 거침없이 휩쓸고 있었다. 그의 창검은 마치 가을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듯 병사들을 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산동 육국의 병사들마저도 그의 신출 귀몰한 공격 앞에 쓰러져 가고 있었다. 그 사이 황제는 절망에 빠져 최후의 결심을 하며 중군장 조정만과 함께 옥새를 가지고 요동수에 몸을 던지려 피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승리의 여세에 도취된 정한담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적병들은 철통같이 황제를 둘러싸 포위하며 그의 탈출을 가로막았다. 정한담은 도성에 들어가 황제로 행세하며 삼군을 통솔하고 있었고 그의 오른팔 최의귀가 대장이 되어 군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들의 위세는 참으로 대단했다. 조정의 대신들은 하나같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며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다. 한편 황제는 절망 속에서도 북쪽에서 무수히 많은 병마가 밀려오는 것을 보곤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황제를 부르는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깜짝 놀라며 환호성을 내질렀다. 그러나 이 또한
황제를 유인하기 위한 계략이었다. 북쪽의 마룡이란 적장이 남쪽의 병력과 협공하여 황제를 생포하기 위해 꾸민 함정이었던 것이다. 황제의 남은 병사들은 모두 정문걸의 창검 앞에 쓰러져 가고 있었다. 정문걸은 이미 중궁까지 밀고 들어가 혼자서 전장을 휘젓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정한담은 장대 높은 곳에서 감탄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정문걸이 황제를 향해 다가갈 때마다 정한담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감탄의 박수를 쳤다. 명나라 황제는 어서 항복하지 않겠느냐? 내 한 칼에 너의 마지막 보루였던 군병들이 모두 쓰러졌다. 북쪽의 모든 나라가 우리 편으로 합세해 왔으니 네가 무슨 재주로 이길 수 있겠느냐? 어서 항복하고 태자의 목숨이나 구해라. 정문걸의 목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졌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한담의 시야에 황제가 옥새를 목에 걸고 눈물을 흘리며 항서를 든 채 힘없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들어왔다. 정한담은 눈을 부릅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황제의 뒤를 따르며 중군장 조정만과 몇몇 남은 군사들은 목 놓아 울고 있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 암행어사와 주모의 채무는 암행어사가 세상을 배우는 과정을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사건과 평범한 민초들의 사연이 이어지지만 그 안에는 한 인물이 어떤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지 담겨 있습니다. 구슬과 청둥오리 사건은 성급함과 의심이 갈등을 키우는 반면 기다림과 신뢰가 문제를 풀어낸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암행어사는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시간을 믿으며 생명을 해치지 않는 선택을 하고 그 결과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아직 초짜이지만 이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는 어사로 그려지지요. 이어지는 주모와 자식들의 이야기는 곁에 있지 않음이 곧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흩어졌고 그 선택에는 깊은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었죠. 이렇게 가족이란 함께 있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감당한 선택의 무게로 증명된다는 메시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암행어사는 단죄사가 아니라 사연을 연결하는 존재로서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사실을 확인하고 오해 속에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하지요. 그런 고민들 속에 이 초짜 암행어사는 이미 능력 있는 어사의 길로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